그러니까 폴란드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자기들 집에 수탈해 갔으니까. 지주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지주의 세금을 걷어가는 노릇을 한 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한테는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은 공동의 적이죠, 마음속에서. 이 흐멜레츠키가 리투아니아 공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밀려요, 여기서. 이때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조약을 러시아 황제하고 체결합니다. 네.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러시아 황제는 그래 알았어, 너 일로 와. 대신 내 말 들어야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식 관계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근데 해석이 서로 달라요. 러시아는 내 땅으로 복속시킨 거고, 야 그 군사적인 도움 좀 받은 거지, 그게 무슨 복속이야. 우크라이나는. 네, 우크라이나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네. 자, 저희 3프로TV가 조한범 박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더 레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의 정치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딱 그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해나가면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자 안 쓰셨네요. 아니, 좀 그 가끔 쓰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실례인데. 아니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러시아 전공이시잖아요, 그죠? 예. 러시아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시죠? 제가 91년에서 94년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예. 왜 중요하냐면 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초기에 예. 시장 체제를 전하는 과정에 그 모든, 그러니까 사회주의 배급 체제에서 유학을 했다가 예. 붕괴되는 과정, 초기에 그 시장 개혁의 혼란 과정을 그때 다 겪었죠. 제가 94년도 5월에 예. 그때로는 정말 민간인으로서는 유학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냥 배낭여행 계획으로서 배낭여행을요? 예, 모스크바와 페테르스부르크를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물가 좀 올랐을 텐데. 아, 그때도 쌌어요? 그게 아니라 예. 물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너 그러다 거기 잡힌다고 막 그럴 정도의.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제로 페테르스부르크 갔더니 북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그래서 야, 컨택하지 마라. 그 괜히 교육했다가 또 저 학교에서 김일성대 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러시아 얘기를 쭉 공부를 해볼 텐데, 뭐 이렇게 모티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통해서 그 시각으로 이 러시아의 역사나 또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시죠. 세상에 단순한 전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서방에서 악마화돼 있지만 예. 이 역사적 뿌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예. 러시아 뭐 기껏해야 뭐 소련 체제 붕괴 여기서부터 보거든요. 사실은 제 뿌리를 보면요, 슬라브 민족이요, 이 유럽의 라틴, 게르만, 슬라브가 3대 민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먼저 보면 동슬라브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네, 벨라가 백러시아. 하얗다는 뜻이에요. 네. 하얗다는 뜻이에요. 예. 그 왜 하필이면 하얗다고 그런 거죠? 거기만 하얘요? 이게 또 항상 한참 제가 그 흑러시아가 있어요. 벨라가 하얗다는 건 깨끗하다는 상징이잖아요.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가 키예프-루시 러시아의 뿌리가 예. 1240년에 몽고의 지배를 받거든요. 예, 근데 그로부터 깨끗하다. 예, 백러시아는 예. 자기들은 몽고의 지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러시아라는 말 안에 이걸 타타르의 멍해라고 그러거든요. 타타르는 몽고를 의미하는데 그런 거구나. 1240년부터 1480년까지 예. 무려 240년간을 몽고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갔어요, 몽골이? 일부 거긴 지배를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몽고의 지배하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수치인 거죠. 잊고 싶은 과거죠. 잊고 싶은 과거죠. 네. 우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았어. 그래서 백러시아예요. 난 깨끗해.
여러분 모르셨죠, 백러시가. 그 벨라루시 사람들이 자존심 굉장히 강하겠네요. 자기들 나름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슬라브족이 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예요. 네. 분리됐죠. 근데 이제 이 폴란드하고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 좀 달라 보이잖아요. 네. 네. 왜냐? 폴란드는 이 유럽 쪽 카톨릭이에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는 러시아 정교거든요. 정교. 네.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민족은 같아요. 아, 그래요? 남슬라브가 어디냐? 유고슬라비아라고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유고가 러시아 말로 남쪽이란 뜻이에요. 아. 유고슬라비아는 남쪽의 슬라브 땅이란 뜻이에요. 그 티토라고 있었잖아요. 예, 티토 그 네. 통합하는. 네. 뭐 슬로베니아 다 그 요가. 아. 불가리아도 남쪽의 슬라브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유고슬라비아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너무 좀 그 복잡하니까 좀 네. 보면 이 사람들이 서슬라브는 주로 이제 유럽 제국의 지배. 그러니까 종교도 카톨릭이죠. 네. 남슬라브는 또 투르크, 네. 이슬람. 네. 그다음에 동슬라브가 이제 키예프. 왜 유고슬라비아에 비극이 생기냐면요. 네. 여기 투르크 이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가 충돌해서 유고슬라비아 인종 청소 비극이 생긴 거예요. 네. 발칸반도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보스니아, 그래서, 네. 헤르체코비나. 그래서 동슬라브족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네. 러시아죠. 그러니까 키예프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그러죠. 네. 푸가 러시아로 발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발음 우예요. 키예프 키이우, 아조프 아조우. 요 키예프 공국을 만들고, 그러니까 9세기에 슬라브 민족 국가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적인 러시아 제국으로 연계되는데 9세기에 처음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류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킹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바이킹이 이 슬라브족보다는 네. 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키예프, 지금의 키예프 지역을 중심으로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 키예프 공국 시대가 열려요. 그래도 무역도 하고 막 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스크바는 없어요. 그냥 시골 조그만 촌락에 불과합니다. 네. 촌락만. 그런데 이 키예프 공국이 류리크라고 하는 왕조가, 그러니까 바이킹이 이 왕조에 핀 거죠. 슬라브족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요 13세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240년에 이 키예프 공국이 몽골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 시대가 저무는 거죠. 근데 이때 러시아에서 그 존경하는 인물 1위가요. 알렉산드르 넵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리로 치면 종로. 네. 거기도 넵스키 프라스펙트라고 넵스키 대로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 양쪽에 그 옛날 건물 다 있고. 고색 창연한. 예, 고색 창이라고. 메인 스트리트죠. 예. 아, 참 아름답죠. 네. 그 알렉산드르 넵스키 12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시기에 키예프 공국이 멸망하는데 네. 이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노브고로드라는 지역에서 네. 왜 이 사람이 러시아 존경하는 인물 1위냐면 자, 몽고에서 키예프 공국이 멸망할 때 이때 이 러시아 쪽을 노리는 세력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스웨덴 하나는. 하나는 유럽 기사단, 티우턴 기사단부터 시작해서 이 스웨덴과 이 유럽의 독일 기사단을 알렉산드 넵스키가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만일에 이 전쟁에서 스웨덴과 독일 기사단, 유럽 기사단의 전쟁에서 알렉산더 넵스키가 졌다면 이미 키예프 공국은 몽골에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스웨덴과 이 독일 기사단이 지배받게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러시아로 볼 때는 자존심인 거죠. 그 거대한 스웨덴과 유럽의 세력들을 이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 아들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의 중심이 어디로 오느냐? 이제 키예프 공국은 망했고 모스크바 공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모스크바 대공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사실은 뭐 한 40 전후 40 조금 넘겨서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전투도 잘했지만 몽골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잘했어요. 네. 어떻게 했냐? 가서 바짝 엎드려요. 시킨 대로 할게. 그러니까 몽골은 말 잘 들으니까 이 모스크바 이 노브고로드 공국 알렉산더 네브스키한테 많은 자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몽골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해요.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네. 몽골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동양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세기 몽고가 키예프 공국 시대를 마감시켰지만 네. 이 스웨덴과 독일 이 유럽 기사단을 격파한 알렉산더 네브스키의 활약으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피는 르리크 왕조예요. 근데 이제 16세기 말에 르리크 왕조가 피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노프가 유명한 왕조죠. 예, 이 왕조가 11세기에 시작이 되고 이때는 이제 드디어 여기가 또 이게 피터 대제라고 아십니까? 알았죠. 예, 피터 대제가 이제 1713년에 네. 제가 유학했던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합니다. 네. 자, 러시아에는요 2개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서구주의. 우리가 이렇게 슬라브 하면 이게 슬레이브 노예라는 이 개념에도 어원이 좀 관계가 있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설명이. 네. 그러니까 러시아 슬라브 하면 약간 미개하고 유럽에서 변방. 멀리 떨어져 네. 있고 변방이고. 그러니까 피터 대제는 러시아는 이제 뼈들은데요. 피터 대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후진적인 건 유럽에서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가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자 시절에 유럽을 수행을 들였고 수행을 합니다. 돌아요. 돌면서 유럽으로 가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모스크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티크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불모지 그때 모기 뭐 습지에 불과했어요. 그 도시를 만들었고. 예, 이 도시를 이 스웨덴과 싸워서 또 이 북방 세력과 싸워서 이기면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구주의자예요. 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갔더니요. 그 유럽하고 네바강인가요? 예, 네바강이요. 네바강변에 예. 그 여름 궁전. 아름답. 근데 유럽하고 차이를 저는 못 느낄 거예요. 왜냐? 피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나온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아니 이 미개한 그 나라에 대학이 어디 있어요? 건물 지을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자 때 전 유럽을 다니면서 건축, 토목, 조선 이걸 다 배워요. 수행을. 그리고 유럽에서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변에 있는 그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데려와서 대학을 막 건축하랍니다. 근데 대학을 만들었는데 선생이 없잖아요. 선생들을 불러와요. 수입해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근데 중요한 건 배울 만한 학생이 없어요. 학생도 수입해요. 학생도 수입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몽군주군요. 예, 계몽군주예요. 완전. 예, 예? 키는 2m가 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것과 다른 흐름은 뭐냐? 바로 푸틴, 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후진성이 아니고 바로 슬라브 민족만의 공동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과 달라. 이게 슬라브주의, 슬라브 민족주의야. 이 피터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천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대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다시 볼셰비키들이 모스크바로 천도합니다. 그럼 이 그림, 제가 이 그림을 왜 저기라냐면 이 뿌리가 키예프잖아요 지금. 뿌리가 키예프에서 시작된 르리크 왕조 이렇게 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푸틴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 같은 나라는 하나의 나라다. 이게 푸틴의 생각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친구들은 다 괴뢰 정부네요. 그렇죠.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괴뢰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괴뢰 정부. 예, 나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푸틴의 머릿속에 러시아의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예프는 자기들이 문화의 발상진 거죠. 네. 건국의 발상진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개의 왕조, 르리크 왕조와 그 다음에 로마노프 왕조고, 그 다음에 키예프 공국과 모스크바 공국, 키예프와 모스크바 이 두 개의 왕조, 두 개의 공국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 사람들 머릿속에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러시아들 푸틴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여기 뭐 조금 뭐 나오잖아요. 리리크 왕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변경이란 뜻이에요. 네.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폴란드와 러시아의 변경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유명사 뜻보다는 해석을 하면 어휘를 따져보면 어휘를 따져보면요. 요게 요 강이 이제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고. 예. 요 강은 물리적인 경계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쪽 그 우크라이나 드니프르 강의 서쪽은 유럽의 영향이 강하고 동쪽은 러시아 영향이 강해요. 일단.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이제 코삭이라고 있어요. 코삭. 예, 코삭은 이거는 피는 아니에요. 예.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강도도 있고 자유농민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예요? 군벌 공동체 같은. 공동체. 예, 군벌 공동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코작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코작이 있어요. 있죠. 집단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우크라이나 코작 집단들이 일종의 이제 독립적인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자포로지아 코작, 러시아 돈 코작, 쿠반 코작 많아요. 코작들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 변방 수비를 대가로 그러니까 짜르한테 혜택을 받는 거죠. 사회 집단, 범법자, 도주 농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용병 같은 건가요? 예, 용병 그런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1648년부터 이게 이 흐메네치키가 누구냐? 바로 그 대장 브리바. 타라스 불바. 대장 브리바라고 지금 그 고골 그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작 세력을 규합을 해서 그 당시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공국이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뿌리가 깊은 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폴란드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자기들 집에 수탈해 갔으니까. 지주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지주의 세금을 걷어가는 노릇을 한 게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한테는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은 공동의 적이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 흐멜레치키가 이제 이 폴란드, 이 리투아니아 공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밀려요. 여기서. 이때 이게 1654년이 아주 중요한 게 이때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조약을 러시아 황제하고 체결합니다.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러시아 황제는 그래 알았어. 너 일로 와. 대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식 관계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네, 근데 해석이 서로 달라요. 러시아는 내 땅으로 복속시킨 거고 러시아는 야, 그 군사적인 도움 좀 받은 거지. 그게 무슨 복속이야. 우크라이나는. 네, 우크라이나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네. 여기 있잖아요. 러시아는 귀속이고 우크라이나는 단순 동맹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05년 이후 얘는 이제 러시아가 짜르가 이제 혼동기로 가는 거죠. 이게 볼셰비크 혁명으로 나온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전에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헤트만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작 군벌 집단 이런 공동체는 있었어도 공식적인 국가 형태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소비에트는 뭐냐면 막스는 자본주의 국가 정부를 자본가의 주구로 봐요. 그러니까 국가 정보기구를 파괴하고 소비에트, 러시아 말로는 이제 사베트 뭐냐면은 위원회란 뜻이에요.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이 모인 소비에트가 지배한다. 이게 소비에트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 기타 공화국들이 모두 소비에트들이 연합한 게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순 하리코브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코적하면 기가 세거든요. 근데 짜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짜르는 지배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죠. 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졌고, 그때 1917년 2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독립세력과 독립세력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기반을 두고, 그렇죠. 볼셰비키는 이제 레닌파죠. 예. 아까 강 말씀드렸잖아요, 드니프로. 이쪽은 유럽 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강하고, 이 동쪽은 볼셰비키가 강하고, 이 사람들이 내전이 6개 정파 간의 내전이 발생해요. 서로 죽이고 죽여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네. 그런데 모스크바가 레닌이 알았어. 그럼 니네들 소비에트 사회주 공화국을 선포해.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외교 주권까지 있는데 1922년 12월에 이제 소련으로 강제로 그냥 끌어가는 거죠. 이제 소련에 대한 저항 의식이 이제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래도 연방 가입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 의식은 꾸준히 지속이 됐고, 이때 중앙 정부는 민족 의식을 말살하려는 억압 정책을 시행을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의 대약진 운동처럼 스탈린을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마오쩌둥이 스탈린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여기서 집단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국기를 보면 파란색 하늘색에다가 저 노란색이잖아요. 그게 밀밭이라며요. 예. 하늘과 밀밭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강제 집산화하니까 300에서 8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이때 이게 집산화 안 했으면 안 죽거든요. 막 시체가 길거리에 날려 있어요. 시체가 막 거기 사람들 지나가고 사람을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머릿속에는 스탈린, 모스크바 하면은 러시아 악인 거죠. 악의 축인 거죠. 자기 800만 명이 죽었으면 자기 뭐 일가 친척 중에 그 아주 뭐 삼촌 뭐 그럼요. 이런 사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모.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치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나치인데 지금 우리가 나치즘, 파시즘 하면 지금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 원래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막 혼재돼 있었잖아요. 예. 그때 초기에 파시즘은 선진적인 정치 사상이었어요. 국가주의, 전체주의, 강력한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는 파시즘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드미트리 돈초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파시즘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들여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파시즘은 지금과 같은 게 아니라 상당히 탁월한 선진적인 사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왜? 이 흩어진 민족을 결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요 후계자가 누구냐? 스테판 반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OUN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아하. 근데 이 조직이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반소 감정이 크다는 건 알겠죠. 반러. 근데 이때 히틀러가 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이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파죽지세로 지금 소련을 침공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치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일부가 그걸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해방자로 인식합니다. 예. 침략자가 아니라. 아하. 그러면서 이 스테판 반데라의 조직 OUN이 나치와 협력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도와줘요. 그리고 심지어 갈리치나라고 하는 지역 그 사단이 있는데 네. 이건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독일군이에요. 어허. 야, 니네 싸울래 그랬더니 너도 나도 자원을 해요. 경쟁률까지 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단을 구성해서 스탈린과 싸우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 이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폴란드인을 싫어한다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폴란드를 학살해버리죠. 학살해요. 그 영화가 볼히니아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가면 안 좋아합니다. 네.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네요. 없죠. 지금도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보면서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때 학살한 사람들의 시체를 아직도 다 못 찾았어요. 얼마나 각살냈는데? 5만에서 10만으로 봅니다. 5만에서 10만으로. 근데 문제는 히틀러가 패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다시 치고 들어왔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럼 스탈린이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를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학살극이 벌어지는데 이제 스테판 반데라는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테판 반데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나치에 협력했던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는 심지어 전쟁 끝난 5년 뒤 1950년 전후까지 안에서 빨치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소련 체제와 충돌을 하는 거죠. 결국 스테판 반데라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서독에서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네. 근데 이 스테판 반데라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으로 우표에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푸틴이 뭐 젤렌스키 네오나치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무슨 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지만 이 흐름을 보면 우크라이나 안에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에 이 파시즘, 나치즘이 섞여 있어요. 우리 나치 하면 히틀러의 나치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뿌리는 파시즘이죠. 무솔리니.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이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이 위력을 떨쳤던 것도 결국 이 분열된 이태리를 통합하는데 파시즘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작동했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림반도 얘기를 하는데 이 크림반도 얘기도 뭐냐면 크림반도는 이제 헨리 키신저 이 양반은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거다. 그렇죠. 한 번도 우크라이나 건 적이 없다. 그건 양보해야 된다. 이게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1954년 흐멜리츠키와 러시아 짜르가 조약을 맺은 베리아슬라브 조약 300주년 기념이거든요. 네. 이때 후르쇼프가 이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행정적으로 넘겨줍니다. 저 동네 출신 아니에요? 예, 저기 그 부인이 저 동네 부인인가요? 얘기가 없고 본인도 저 동네에서 정치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여기 지금 여의도가 영등포구입니까? 그 뭐 지금 건너편이 어딘지 모르겠네. 동작구. 네. 아니 동작구로 해도 뭐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으로.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딴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크림반도. 전쟁과 평화의 배경도 크림반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토적,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적, 민족감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이제 이건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냐? 대대 이제 소련 해체됐어요. 해체 이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뭐 충청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치면 서로 교류가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이 보면 서로 막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요. 그렇죠. 출퇴근하죠. 예, 출퇴근하죠.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991년에 결국 이제 12월 26일 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때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그러니까 15개 공화국이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3개만 있네. 예, 여기 모여 갖고 야,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거든요. 네. 자, 그랬더니 이 91년부터 자, 2013년 이 2014년에 야누코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쫓겨나거든요. 이 야누코비치가 왜 중요하냐면 요 91년부터 야누코비치가 쫓겨난 2014년까지는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계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계가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코비치는 이때 우크라이나 경제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으니까 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친러 노선을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우리 러시아랑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기반을 뒀던 정치 세력들이 했던 EU와의 제휴협정 포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관계 강화할 거야. 이러니까 반정부 이게 바로 유로마이단이에요. 유로마이단.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 격화돼서 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야누코비치는 도망갑니다. 러시아로 망명합니다. 요 유로마이단에 대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아니다, 유럽의 음모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건 아닌데 일부 조사에 따르면 평화적인 시위가 교전으로 번졌을 때 총질을 한 세력이 있는데 한 지점에서 시위대도 쏘고 경찰도 쐈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유로마이단이? 예, 유로마이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로 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러 대통령을 유럽 세력이 개입해서 러시아로 쫓아냈다 이거예요. 러시아 인식은. 그러니까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쫓겨나면서 친러, 이제 푸틴은 이제 바로 크림반도를 침략합니다. 아,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푸틴 머릿속에는 야누코비치를 내세워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 일부로 친러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바로 침공을 한 거죠. 일단 내 땅이라도 먼저 잡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3월에는 크림반도를 뺏어갔고 4월에는 이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여기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한 40%가 돼요. 그럼 나머지 60%는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여기 섞여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여기 내란이 발발을 했고 2014년 5월에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 각자 우린 정부야라고 수립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4년 9월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 루안스크 1차 민스크 협정, 15년에 2차 민스크 협정,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계주 계엄령, 이런 흐름이 이어져 오다가 결국 이 불안함이 깨진 게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거고, 네. 2029년 9월에는 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아예 병합을 하는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벌써 저게요. 저 전쟁 시작할 때 저도 방송을 했는데, 아유 길면 뭐 한 서너 달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라서 네. 있었죠. 아 벌써 4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네. 전쟁의 우리가 이제 키예프 루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키예프 루시부터 그다음 모스크바 공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 소비에트 체제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이 분열, 이 흐름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지도를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1001년도에 예. 그 루시,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이 이 중심이 됐던 요 지도입니다. 루스는 왜? 루시. 예. 그때는 루시라고 그랬으니까. 아 그때는 루시가 이제 이 노젓는 사람, 바이킹들 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예. 바이킹에서 온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드디어 1240년에 이게 다 저기거든요. 요 지역이 몽골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대몽골 제국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다 몽골의 시대죠. 예. 몽골의 시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16세기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에, 이게 바로 저기 드니프로 강이거든요. 예. 이 강까지 다 지배를 하고 모스크바는 이제 북쪽으로 좀 쫓겨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진짜 얼마 안 멀어요. 안 멀죠. 예. 여기서 여기 국경이거든요. 예. 여기서 한 6,000, 이 국경에서 한 700~8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거리 좀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 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을 하는 거죠. 러시아 제국이. 예. 그다음에 1919년에 요게 이제 뭐냐? 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할 때입니다. 예.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들이. 요때도 지금 요 고동색 이쪽은 지금 그 러시아로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1991년에는 이게 행정구역이 크림반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독립하면서 그대로 러시아 땅이 돼버린,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거죠. 이게 러시아 지도의 변천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영토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우크라이나 인식입니다. 우리가 나라 만들었어, 이 얘기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있는 게 요 가운데가 이 1654년 흐멜리츠키가 러시아 짜르한테 도와줘 했을 때의 그 땅입니다. 이게 네. 폴란드하고 싸울 때 그때 땅인 거고,
이 여기 있는 거 1654년부터 1917년 혁명 전까지 요거는 러시아 짜르의 보호하에서 늘어난 우크라이나 땅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요 지역 하늘색 지역은 뭐냐? 레닌 시기, 소련 시기, 레닌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레닌이 붙여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를 깨부시면서 뺏어온 땅, 폴란드나 이런 데서부터.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1954년에 후르쇼프가 그냥 기념으로 줘버린 거.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뭐다 빼고 차포되면 뭐 그러니까 없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니네가 언제 나라였어? 나라 아니었어. 내 거야. 아니 저관점이 뭐 그렇게 무리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항상 여기 살았고 그다음 우리가 스스로 나라까지 만들었고 레닌이 뺏어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비극이 씨앗이 탄생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여기가 돈바스거든요. 여기 루간스크 도네츠크. 여기 한 39% 38%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니프르강 중심으로 이쪽은 러시아 비중이 높죠. 네. 크림반도는 거의 58%잖아요. 러시아네요. 러시아죠. 네. 나머지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니까요. 섞여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쪽도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 숫자가 뭐냐 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비중이에요. 여기 17%네요. 14%.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 푸틴 생각에는 언젠가는 우리 영향권은 오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야누코비치가 탄핵당하고 유로마이단으로 깨져버리니까 네. 크림반도는 2014년에 뺏어가고 여긴 내전을 일으킨 거죠. 왜냐 또 우크라이나가 또 빌미를 줘요. 뭐냐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해요. 그 민족주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이게 아니, 이제 소국이 대국한테 민족주의를 저렇게 막 강요해버리면 전쟁 나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강하거든요. 그 코작들의 그 기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학살당한 기억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학살한 기억은 또 생각을 안 하죠. 볼리니아, 폴란드인들, 유태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한 6에서 7% 우크라이나 인구를 차지하거든요. 지금은 0.2%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는. 다 떠났다는 거잖아요. 죽였거나 떠난 거죠. 죽였거나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제렌스키가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해요. 그거는 왜냐? 왜 그게 설명이 되냐면 제렌스키가 코미디언이었거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0.2%면 아무런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쓴 거죠. 그냥 선풍적인 인기로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쟁의 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바로 그 소비에트 공화국 15개 공화국이거든요. 소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게 발트 3국입니다. 소국들. 여기는 이제 저도 가봤는데 이쪽은 스웨덴이나 독일 영향이 커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슬라브족, 몰다바. 그 다음에 이제 자카프카스, 조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는 정교,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저희가 카프카스죠. 예, 카프카스, 자카프카스가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탄탄탄. 여기는 다 이제 이슬람이면서 투르크족이에요. 타지키스탄만 이 이란계고, 페르시아계고, 나머지는 다 투르크계입니다. 아제르바이잔도 투르크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15개 공화국이었거든요. 이거 하나였죠. 근데 요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게 1991년 12월에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30만 명 이상이 동독에 있었거든요. 동독에. 근데 이게 지금 요 색깔, 황색 가까운 요 색깔 있죠. 여기가 바로 냉전기의 전선이었어요. 요 보라색은 나토고, 요 색깔은 이제 중립이고, 여기가 이제 나토고, 여기는 요 짙은 황토색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여기였다고 해요. 여기. 그리고 동독에도 한 30만 명 정도의 소련군이 있었는데 동독에서 이제 철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무너지는 고르바초프였지만, 무너진 이 고르바초프 옐친 시기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야 우리가 철군하는데 이 전선이 동독에는 니네들 나토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구두로 확약을 받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한 나라에서 하나는 나토고 하나는 나토가 아니겠어요. 깨지죠. 요때 푸틴은 이 소련이 몰락할 때 KGB 동독에 있었어요. 예. 그걸 다 봤어요. 소련군이 그 몰락해가면서 철수해가는 KGB 과정. 책임자였나 보죠. 예, 책임자였어요. 심지어 푸틴이 근무하는 KGB 창문에 네. 돌까지 던져서 그 수모를 다 겪었다는 얘기까지. 벨리 사람들이. 예. 싫으니까요. 소련이니까 아니까. 근데 자 여기가 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발트 3국부터 시작해서 거죠. 다 나토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오른쪽 그림 봐볼게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연방이었는데 나토에 가입했어요. 바로 모스크바 머리 위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모두 다 나토 가입했어요. 불가리에. 벨라루시는 뭐 루카셴코 뭐 형 동생이니까.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옛날로 치면은 60년대 왜 그 존 F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더하죠. 그 플로리다 밑에다 딱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스크바 여기까지 지금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여기도 지금 뭐 피곤해 죽겠는데 이 정도면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 세력들이 헌법에 나토와 EU 가입을 박아 넣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예, 헌법에. 지금 헌법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 러시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가 됐고 경기도가 북한하고 동맹을 맺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서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깊은 역사적 뿌리, 인종 간의 그 다음에 소련 체제 해체 이후의 혼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그래도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습게 봤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2022년 최근 최근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부정부패 지수가 우크라이나가 116이고요. 러시아가 137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돛진 개찐이라고 하죠.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거든요. 전쟁 중에 2023년 2월에 젤렌스키가 부패 전쟁 선언합니다. 왜? 무기값, 식량값 다 떼먹거든요. 원래 두 개의 전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정치적 위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는 재벌, 전직 내무장관, 세무당국자 서구 재벌 이오로 콜로이스키 젤렌스키 후원자 돈스탁 사익 체포 2023년 1월 달에 10여 명 해임 우크라이나 국방부 비리부터 쭉쭉쭉쭉쭉 전쟁인데도 이런 비리가 발생을 해요. 우크라이나 안에. 그러니까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건 아니거든.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쟁 포브스가 2023년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가짜 뉴스인데 젤렌스키 재산이 15억 달러로 늘었다. 12억 달러, 뭐 8억 달러. 이게 사실로 통해요. 야. 왜 사실이 아닌데. 왜냐? 정보를 안 믿거든요. 스케일 크네요, 저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그냥 인터넷에서 사실로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런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떠돌아다녔냐?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실제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푸틴 나쁘다. 근데 젤렌스키 정부 부정부패도 싫다. 뇌물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았어.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 독립 이후에 91년 12월 이후에 크라우치 정권은 혼돈이잖아요. 끝났겠죠. 근데 이제 94년에 쿠치마라는 사람이 연임을 하는데 이 사람 독재자였어요. 독재였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 사람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이 쿠치마 때는. 그런데 이 쿠치마가 지명한 친러 야누코비치 얘가 아니라 이 사람이 2014년에 부정선거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오렌지 혁명이에요. 여기 저항한 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서도 기분 나쁘죠. 왜냐 여기 야누코비치가 됐는데
부정선거라고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요 다음에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유센코와 티모셴코 왜 그 저기 휠체어 타는 분 있잖아요. 금발이신 분. 이 두 사람들이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단 대통령과 총리 이원 집정부제였고 친서방 정책을 했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 분열과 갈등 거의 이제 국가 그 디폴트 선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계 금융 위기까지 오니까 이제 재선에 실패합니다. 야누코비치가 되는 거예요. 탄핵 직전에 그러니까 야누코비치가 이 경제 위기 해소하겠다. 러시아가 돈 준다, 가스 준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EU 가입 그다음에 친서방 정책 이런 걸 폐기하고 노골적인 친러 러시아 정책을 구사하니까 이제 유로마이단으로 야누코비치가 탄핵되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혼돈의 연장선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야누코비치 이후에 반러 정사니까 친서방 포로셴코 기업과 포로셴코가 집권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또 비리의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가니까 그러니까 기업 올리가르히 방산비리 탈세. 그런데 국방 현대화를 추진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데 기반을 이 사람이 마련해 줘요. 근데 돈도 같이 벌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대선에 패배하고 그러니까 반역혐의 폴란드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귀국해서 지지자들하고 지금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여기에 드디어 젤렌스키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정치를 보니까 썩었잖아요. 무력하고. 그러니까 인민의 종이라는 하인이라는 시트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젤렌스키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랄하게 정치를 비판합니다. 요걸 이제 학생들이 찍어갖고 이제 밖에 보여주거든요. 이거 시트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선생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이 시트콤의 내용인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젤렌스키가 나와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정치를 코미디로 해요. 비서실장을 영화 제작자 자기. 그다음에 비서실 차장은 자기 PD 코로나 그 코미디. 정보국장은 방송국 경영인. 수석부장은 방송 작가. 아, 우리 같은 방송인한테는 너무 좋죠. 그다음에 반부패 선봉에 섰던 루슬란 라브샤프카 검찰총장을 또 해임시켜버려요.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 물가 상승, 내전 종식 뭐 다 실패해 버리니까 이거 현실이거든요. 러시아 침공 직전에 지금 저기 젤렌스키 한 말이에요. 러시아군이 국경에 지금 직경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슷하고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다음에 서방이 침공한다고 했거든요. 1월 28일, 2월 24일에 침공했잖아요. 가장 큰 위협은 국내 상황이고 서방 지도자들이 호들갑 떨고 있다. 이거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 대사관들이 철수했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아니래요. 그다음에 또 원인이 지금 나토 가입인데 난 나토 가입 계속할 거야. 러시아 자극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월 24일 날 전쟁했는데 바이든이 그때 그랬거든요. 2월 16일 날 침공한다고 날짜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거 한 말이에요. 젤렌스키가 2월 16일에 러시아가 침공한대요. 돌아오세요. 이게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전쟁 직전의 지지율이 23%였습니다. 추락할 때 추락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91%예요? 예, 전쟁 직후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젤렌스키 코미디언은 도망가고 정치적 망명하고 실제로 서방에서 그랬거든요. 젤렌스키한테. 근데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젤렌스키 특기가 나온 거예요. 연기. 젤렌스키 맨날 텔레비 나오잖아요. 맨날 SNS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인기 유지의 측면도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그 젤렌스키의 지지율 23%가
중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한 5, 60% 돼요. 한 50% 좀 넘습니다. 그래도 네. 5, 60%는 저 대통령들 꿈 아니에요? 꿈이죠. 지금 왜냐 전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제가 그 네오나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비극은 독립 초기의 안전보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넌 루가법이라고 그래서 미국한테 수백억 달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을 우크라이나가 유럽과의 전선이니까 천문학적인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체르노빌도 거기 아니에요. 예. 그걸 비핵화하면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완전한 안전보장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양해 각서예요. 협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잖아요. 엉성하게 한 거고. 엉성하게 한 거죠. 엉성하게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네.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우크라이나 핵을 포기한 게 바보였다고. 그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방치하면 천문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유지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이때 가능하면 좀 더 확고한 안전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초기에 안전보장에 실패했다는 첫 번째 실수.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네오나치입니다. 네오나치 그 얘기. 스테판 반데라 이런 네오나치 뿌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갈리치아 부대도 있고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을 한 5에서 12만 명 학살했어요. 이 기간 중에. 근데 러시아인들이 가장 피해가 적어요. 왜냐? 폴란드인, 유태인, 러시아인이 대상일 상황에서 스탈린이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갈리치아 이게 할리치나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네오나치계가 지금도 네오나치계의 정치인들이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 오렌지 혁명이 네오나치계가 표면화되는 하나의 배경. 그러니까 오렌지 혁명이 네오나치계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배경으로 네오나치계가 이 자유당이라고 창당이 되고, 그다음에 유로마이단 요 시기에 네오나치계가 이제 권력에 진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조우 대대라는 돈바스 지역 러시아인들이 분리지 운동을 벌인 내전을 일으킬 때 우크라이나 민병대거든요. 이 마크 보세요. 나치네. 나치잖아요. 네. 이게 아조우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하켄크로이츠나 볼프스 앙헬 이게 다 이게 나토 깃발이거든요. 이거 우크라이나 아조우 대대예요. 이건 나치 깃발이잖아요. 이건 아조우 대대 깃발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이 하켄크로이츠하고 뭐 거의 같자. 물론 이제 하켄크로이츠가 나치 건 아니에요. 아주 고대 유럽의 문양이에요. 네. 근데 이 하켄크로이츠를 나치가 썼잖아요. 근데 이걸 왜 써요, 지금? 이 보세요, 독일 나치기를 들고 있는 걸. 심지어는 이제 검은 태양이라는 나치 문양이 있거든요. 젤렌스키 경호원 배낭에서 그 검은 태양 무늬가 확인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를 몰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뿌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아조우 대대는 유엔에 잔혹행위로 고발된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정규부대에 편입됐고 그 싸움은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리오폴 함락들까지 이 친구들이 저항했거든요. 그러니까 용맹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네오나치의 그러네. 상징이기도 한 거죠. 이게 지금 그 마크에 이게 검은 태양이에요. 검은 태양. 이건 또 저기 같이 생겼네요. 일장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쓰잖아요. 지금 이게 나치 엠블렘이거든요. 라이 부대 엠블렘이 똑같잖아요. 지금 바꿨어요.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바꿨어요. 왜?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키예프 루시, 키이우 루시부터 시작되는 9세기의 키예프 공국 시대
루리에서 오스트리아 공구로 넘어오고 네. 루리 광주에서 로마노프 황제로 넘어왔고 여기에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생겨갔지만 이게 소련 시대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이 됐고 네. 이 역사적 배경에서 이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성과 네. 러시아계 주민들이 섞여 사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이제 20세기 초에 드미트리 돈초부터 스테판 반데라를 이어지는 그런 파시즘이 살짝 섞여 들어왔고 이게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또 소련 체제를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 지역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네. 민족적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아주 희미한 것들이 이제 점차 러우 전쟁으로 명확해져 가는 상황이고 푸틴은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대러시아 제국의 일부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푸틴 머릿속에는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라는 머릿속 이게 이제 푸틴의 슬라브 민족주의인 거죠. 민족주의를 떠나서 푸틴의 입장에서 지금 나토가 저렇게 턱밑까지 왔는데 우크라이나를 자기 컨트롤 뭐 같은 나라로 못 만들지라도 괴뢰 정부를 세우던 뭐 어떻게 친러 정부를 세우던 해가지고 자기 컨트롤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는 푸틴은 비무장화해야 되는 거죠. 나토가에 반대고 비무장화해야 되는 거고 탈나치화해야 되는 거고 푸틴의 말이. 그러니까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이 나토 가입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위협적인 세력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점령한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요지들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공업 지역, 그 다음에 그 지하 자원들이 밀집된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만 완전히 동식해서 뺏어 버리면 좀 심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농업과로 전락한다라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구조적으로 최소한 또 오른쪽에 광물이 많다며요.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쪽 그 아조해나 흑해 쪽으로 못 나오게 봉쇄시켜 버리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흑해 쪽으로는 오데사 쪽은 점령을 못했고 왜냐하면 흑해 함대가 괴멸되면서 상륙 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푸틴과 젤렌스키 뭐라고 그럽니까?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젤렌스키가 협상을 하고 있으니 협상이 될 리가 없죠. 트럼프가 저걸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노벨유엔화가 상을 안 줬나 봐요. 끝까지 더 열심히 하라고. 내년을 기약해라 너.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아마 우리처럼 비극적인 휴전의 가능성은 있다. 끝내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자, 더 레드 러시아 얘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년 반이 넘어갑니다. 지금 해바뀌면 이제 4년 차인데 저게 우리의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 투자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고 또 트럼프로 하여금 어쨌든 러시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 전쟁이 쭉 동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하게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더 레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 박사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제 러시아의 침공 이후의 상황, 그건 이제 전황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의 오늘 대략의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푸틴의 종전 구상,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종전 구상,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북한이 파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러의 밀착, 그러니까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로 지금 그렇죠.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북러 그 상황에서 또 천안문 막루에
그렇죠. 예.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예. 푸틴과 김정은이 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북중러, 예, 그 인민군 참전과 북러 밀착과 이 북중러의 흐름.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천안문 막로에 올라섰지만 그러나 셋이 정상회담은 안 했잖아요. 이 안에 또 셋의 동상이몽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상이몽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흐름.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호의 향후의 향배, 이 더레드에 대항하는 네. 이 대한민국의 향배 이 정도로 흘러가면 아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레드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집중적인 박사님의 조명이 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더 레드 딱 유튜브에 팝업이 되면은 무조건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길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